안녕하십니까.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예측부호화의 한 예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코프 프로세스, 즉 이전 메모리에 근거해서 현재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정보를 조금 더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송신 측에서와 수신 측에서 동일한 예측기를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이미 보내진 정보는 송신 쪽과 수신 쪽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내진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보내질 정보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진 사건으로 보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여태까지 잘 볼 수 있었던 팩시밀리, 물론 지금은 잘 쓰진 않지만은 팩시밀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를 통해서 서류를 전송할 때 팩스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예측부호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팩스에서는 어떤 문서가 있을 때 문서의 하얀색과 검정색, 즉 글씨가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은 어떤 이러한 서류를 보낸다고 하였을 때 먼저 스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그 스캔된 그 각각의 점에서 하얀색인지 검정색인지를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얀색이면 0, 검정색이면 1이라고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0하고 1로 문서를 스캔해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측기를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사이즈의 서류는 동일한 비트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예로서 백지를 팩시밀리를 통해서 전송한다고 칠 때는 모든 지점들이 다 0이라고 표현이 될 텐데 그러한 것도 동일한 비트수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좀 효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서류의 특성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0의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얀 백지 위에 끄적끄적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하얀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얀 부분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하얀 부분이 연속해서 나올 확률이 검정 부분이 나올 확률보다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측기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하얀 거 다음에는 하얀 부분이 연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얀 것이 보내졌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다음도 하얗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백지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뭐 이런 1이라는 이렇게 숫자를 썼다고 하면 계속 0이 이제 이쪽 위에 라인은 다 0이 되고 여기 끝까지 다 0이 되고 그 다음 라인도 0이 되고 적당한 요 라인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요 검정 부분 예를 들어서 이 검은색이라고 했을 때 검정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요
요 정도. 그 나머지도 다 제로죠. 이런 식으로 다 제로입니다. 제로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제로가 많고 그 다음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제로다가 여기만 하나 딱 걸렸을 때 여기는 1, 나머지는 다 제로죠. 제로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로가 나온 다음에는 제로가 나올 확률이 많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로가 계속 나오다가 1이 나왔는데 1 다음에는 연속해서 1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또 많죠. 그 다음에 또 제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거의 또 제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보내진 이후에 제로가 나올 확률이 높고 1이 보내진 다음에는 뭐 1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이러한 그 특성을 확률적인 특성 마코프 프로세스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즉 예측기를 도입을 하면은 좀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와 내기를 한다 했을 때 이미 보내진 것이 제로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제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팅을 한다 치면은 제로가 이미 보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거의 제로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다가 내기를 걸겠죠. 1이 나오는 경우보다 0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기를 한다면 그렇게 내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기를 작동하는 케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미 보내졌던 어떠한 사건의 근거를 둬서 그 다음 거를 예측해 보겠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예측기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예측기 프리딕터가 도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값이 어떤 값이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값을 이전의 값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할 것이다. 어떤 예측기가 작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0 아니면 1을 맞추는 홀짝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만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미 보내졌던 것이 0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보내질까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1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이 1이 될 확률. 즉 여기 지금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조건부 확률로서 우리가 0이 보내졌을 때 그 다음이 0이 될 확률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그 다음에 0이 보내졌을 때 그 다음에 1이 될 확률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4, 0 이건 좀 낮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이 보내졌을 때 0이 될 확률 요거는 뭐 반반이다 이렇게 또 1이 보내졌을 때 연속해서 1이 보내질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따져볼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예측기가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측기는 0 아니면 1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측기에서 다음 보내질 어떤 0 아니면 1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측된 부분을 뺀 그 차이 부분만을 전송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만약에 하나의 이런 보내야 될 어떤
비트 스트림이 0이 이제 많은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 1이 가끔가다 나오는 뭐 11 이렇게 연속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0이 어찌됐건 상당히 많게 나오는 어떤 비트스트림이 지금 우리가 팩시밀리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 0이 제일 처음 어쨌든 보내졌다라고 했을 때 0이 나온 걸 바탕으로 다음 예측기가 0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겠죠. 또 0이 나왔으니까 0이 나올 것이다. 0이 나왔으니까 0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나왔으니까 다음이 0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는 틀렸죠. 우리가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이제 0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테고, 어찌됐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반반 1이 나왔으니까 1이 나온 다음에 1이 나올 확률, 또 0이 나올 확률 있지만은 맞췄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이 나온 다음에 1이 보내진 다음에 연속해서 1이 나올 확률이 반반씩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 아니면 0 이렇게 해서 0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다라 그러면은 0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틀리겠죠. 이게 틀린 값이 각 이제 1, 1 이렇게 나오고, 뭐 결국은 0이 나온 다음에 다 0이 나온다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은 두 개가 이렇게 틀린 경우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차이를 구하게 되면은 어찌됐건 이렇게 0이 제일 처음은 어떤 형태로든 보내졌더라고 했을 때 그 차이 부분만을 연속해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측기를 수신 측에서 작동을 시키면은 이런 패턴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받은 것을 이렇게 받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다시 보내졌던 것을 복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즉 예측기의 부분과 그 차이 부분, 즉 차이 부분은 0이 거의 예측기가 작동을 잘 한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 부분은 거의 제로가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예측기가 효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0이 많아질 테고, 예측기가 쓸모없다라고 하면은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잘 모르니까 결국은 틀리는 부분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0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예측기를 좋은 예측기를 쓰게 되면 0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내야 될 부분이 상당히 0이 많은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측기가 성능이 좋은 예측기를 채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보내는 심볼은 0이 많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예측기가 별로 성능이 좋지 않다, 예측을 잘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 차이 부분을 우리가 전송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송하는 부분이 1이 어느 정도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예측기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0이 많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0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틀리는 경우 1이 가끔가다 나오겠죠. 0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가끔가다 또 1이 나올 테고, 뭐 이런 식으로 또 1이 나온 다음에는 또 연속해서 1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번 0이 나오면 0이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또 1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0이 많이 나오는 패턴, 그 다음에 이제 1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이 1이 나올지 0이 나올지 잘 모르는 어중간한 그 정도의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최종 우리가 보내야 될 이러한
비트 스트림의 패턴은 0이 많이 나오고 1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형태를 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run 인코딩이라는 기법을 또 2차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요 각 빗 포지션마다 1비트씩 전송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비트가 많이 쓰여질 텐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0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서 이게 즉 맞는 것에 연속된 것의 개수 이 맞는 경우가 4개가 있고 틀린 경우가 하나가 있었죠. 맞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것을 숫자 4로 표현을 하게 되고 만약에 요 맞는 경우가 뭐 9개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1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숫자 9. 요 9라는 것은 우리가 run length라고 합니다. run 즉 맞는 것이 연속해서 몇 개의 run이 나오는가, 몇 개의 연속된 제로가 나오는가. 그 9라는 것을 우리가 9라는 숫자를 보면은 수신 측에서도 9를 받게 되면은 0을 9개 쓰고 그 다음에 1을 여기까지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그런 정보를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령 그냥 1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런랭스가 제로라고 해서 그냥 0을 넣는다고 해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4개가 역시 이렇게 4개 나오다가 1이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역시 4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은 요 4 또는 9 또는 뭐 0,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4가 표현된다고 했을 때 4를 표현하기 위한 우리가 비트 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진수로 2진수로 4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쨌든 최대로 이게 나올 수 있는 0의 개수 예를 들어서 0이 뭐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0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그냥 리턴 캐릭터 하나만 보내게 됩니다. 리턴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이 다 제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56이다. 이것을 256을 하나의 리턴 캐릭터로 봐서 256을 0의 개수 뭐 256이다 그러면 256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256을 표현하려 그러면은 이진수로 256을 표현하려 그러면은 몇 비트죠? 그러니까 6, 7, 8비트가 필요하죠. 7비트로 우리가 128, 8비트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산정해서 그것에 비추어서 매 숫자를 8비트로 역시 이것도 8비트로 이렇게 9를 8비트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9는 1, 0, 이진수로 100, 1이죠. 그러니까 원래 한 4비트면 되는데 우리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56이라고 그러면 앞에 00, 0, 0 그
그래서 매 숫자를 8비트로 표현하기로 합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비트인데 8비트로, 이거 하나, 10개 비트인데 8비트로, 이렇게 조금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0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매 숫자를 8비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단은 예측기를 도입해서 0의 개수를 많이 나오게 하고 가끔가다 1이 나오게 한다라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256비트를 8비트로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8개 나온 다음에 1이 나오면은 128, 즉 129비트를 8비트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표현 방식을 바꾸게 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run length encoding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팩시밀리를 예를 들었지만은 팩시밀리가 아닌 다른 예측기를 도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맞으면은 0, 틀리면 어떤 숫자를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맞는 경우가 많다라 그러면 0이 많아질 테고, 0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run length가 길어진다, 즉 제로 런이 길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run length encoding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그 0과 1의 분포를 이렇게 가지고 단순히 허프만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run length 코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압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팩시밀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run length encoding을 첫 단계에서 이렇게 실행하면 되겠지만은 팩시밀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기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예측기를 도입한 후에 그 차이 비트 스트림의 형태는 0이 이렇게 run length가 많아지는 경우가 될 테고, 이러한 0이 많은 이러한 패턴의 어떤 출력에 대해서 예측기 출력을 이제 뺀 차이, 디퍼런스, 그 스트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2차적으로 전송한다고 할 때는 2차적인 run length encoding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측기가 있고 우리가 보내려는 스트림이 이렇게 SN으로 있고 예측기가 작동을 한다고 쳤을 때 예측기와 우리가 이전에 보내줬던 그 값을 이용을 해서 현재를 예측하는 예측기를 작동할 이런 식으로 한 예입니다.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요것에 exclusive OR와 이건 결국은 빼기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 부분만을 전송을 하고 이 이미 전송된 뭐 차이든 이미 전송된 값이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전송된 값을 바탕으로 한 예측기를 작동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측기가 유효하다고 하면은 이 차이 부분, 이 에러 부분이 제로가 많아질 테고, 제로가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방금 배웠던 predictive run, zero run encoding, 즉 run length encoding을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는 이러한 에러가 이미 주어진 이미 보내졌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기를 역시 수신 측에서도 동일한 예측기를 작동을 시키는 거죠. 즉
이미 보내졌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 심볼을 예측하는 것이고, 이미 보내졌던 것을 이용해서 다음 심볼을 예측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측된 것과 우리가 여기서는 빼기였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준다라고 해서 다시 원래 것을 복구하는, 즉 이것은 예측된 부분과 에라의 합이 되겠습니다. 에라, 즉 전송된 부분. 이 예측기 출력은 수신 측이나 송신 측이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에라는 SN에서 예측기 출력을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송신하려고 하는 것에서 예측기를 빼주고, 그 에라를 이용해서 요것은 송신 측이나 수신 측이나 동일한 예측기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보면은 그것과 보내진 에라만을, 이 에라는 제로런이 많은 어떠한 비스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전체적인 SN, 즉 보내려고 하는 것이 0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예측기 출력으로 해서 예측이 잘 돼서 0이 많이 나오는 이 에라 값만을 우리가 전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긴 제로 런 랭스 인코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로 런이죠. 제로 런. 제로 런 인코딩을 한 후에 그 에라와 예측기 출력을 더해서 원래 오리지널 보내줬던 송신 빗스트림을 복구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000라고 하고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에 걸쳐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 0, 1, 1, 0이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형태의 어떤 예측기를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이전에 보내줬던 에라 신호를 현재 값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예측기를 도입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측기의 공식은 이렇게 이전에 보내줬던 것을 현재 스트림에 가장 근사하다라고 예측기를, 이러한 종류의 예측기를 작동을 했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즉 처음에 0을 보낼 때 이전에 보내줬던 것이 제로라고 했다고 가정하고, 제로가 출력이 나왔으니까, 예측기 출력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빼면 제로가 될 테고요. 요 제로가 역시 이렇게 보내지면서 그것이 예측기 출력으로 나오고, 그 다음 거에서 이전 보내줬던 것을 빼게 되면은 1이 나올 테죠. 그래서 예측기 또 출력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다음 것이 1이 될 테고, 비스트림 원래 오리지널 비트에서 예측기 값을 빼게 되면 0이 될 테고, 이 0을 이용을 해서 다시 예측기를 작동을 시키고 현재 보내려고 하는 비트에서 예측기 출력을 빼게 되면 그 디퍼런스 차이가 0이 나올 것입니다. 즉 0, 1, 0, 0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예측기 출력은 송신 측이나 수신 측이나 동일하죠. 왜냐하면 예측기 출력은 이미 보내진 이 에라 신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니셜 상태에서 초기값이 0이니까 0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줬던 값을 이용해서 다음 예측기를 작동을 하게 되면 0010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기 출력은 다 동일하죠. 송신측이나 수신측이나 00, 10. 그 다음에 보내진 스트림은 우리가 역시 보내진 거니까 송신측이나 그것을 받은 수신측이나 동일하다고 보고요. 0100, 0100. 그 다음에 최종 복구한 빗스트림은 이것과 이것을 수신측에서 더해줘야죠. 그러니까 011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게 0110이었죠. 결국 0110을 보내려고 할 때 예측기를 작동해서 0100을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00이 뭐 예측기가 조금이라도 지금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0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러한 패턴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간단한 예측기를 이용을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그 같은 케이스에서 또 역시 0이 좀 많아지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살펴본 run length encoding을 한번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가 이렇게 나오고 또 제로가 또 이렇게 제로런이 많이 이렇게 조금 나온다라고 봤을 때 제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하고 가끔가다 1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로의 개수를 여기다가 세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만약에 뭐 20개가 나왔다 그러 20개 나온 다음에 1이 나온 경우를 뭐 이렇게 20으로 이렇게 카운트해서 20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변환해서 보내게 될 텐데, 결국은 이것이 맞을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이라는 것은 예측기가 맞는 경우 우리가 지금 P라고 하고, 동시에 P 즉 맞을 확률, 예측기가 적절히 잘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P가 지금 만약에 이게 어떤 N이라고 했을 때 일반시켜서 우리가 N번 연속해서 맞는 correct, 즉 N번이 맞고 한 번이 틀린 그런 어떤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그렇게 될 확률이라는 건 P의 N승, Q의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n이 지금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 수도 있고 n이 무한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즉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Q가 앞으로 나오고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것의 등비급수니까 1 빼기 등비급수분지 초항은 1이죠. 여기서 지금 1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1 빼기 Q분지 Q가 되는데 1 빼기 Q는 Q죠. 그래서 Q분지 Q, 결국 그런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게 유효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제로를 맥시멈 제로가 몇 개까지 우리가 만약에 20이라는 숫자를 지금 방금 얘기한 20이라는 숫자를 몇 비트로 표현할 것인지, 우리가 몇 비트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최대 맥시멈 제로가 몇 개까지 나오는 것을 끊어서 표현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256을 최대로 한다 그러면 8비트 단위로 그거를 표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120
128개의 제로까지만 표현하겠다. 그러면 7비트로 우리가 매 숫자를 표현하는 상황이 될 테고, 만약에 제로가 아주 길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조금 더 제로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면은 이걸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잘 관찰을 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로가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 확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최대 맥시멈 비트를 조금 더 늘려주게 되면은 그것을 만약에 1000비트를 우리가 1000비트 단위로 하나의 숫자로 1000비트 1000개 정도 연속해서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24를 1024, 즉 10비트 단위로 끊게 되면은 10비트 단위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치면은 1000비트를 10비트로 줄여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1024가 예를 들어서 10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1000비트를 결국은 1001비트를 10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개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계로부터 우리가 통계적으로 제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보고 요 맥시멈 제로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숫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로가 조금만 나오다가 방금 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너무 길게 잡으면은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맥시멈 제로의 개수를 좀 제한을 해서 짧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아예 제로런 랭스 코딩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나오는 예측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관찰해 보고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이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간단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서 가장 좋은 비트 단위 가장 좋은 K비트로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옵티멀한 어떤 경우가 가장 옵티멀한 경우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학부 과정에서는 잠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가장 옵티멀한 K는 이런 우리가 어떤 값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미분해서 제로가 되도록 하고 그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제일 최적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런 K값 즉 비트 단위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지금 P는 맞을 확률, Q는 틀릴 확률인데 맞을 확률이 높게 되면은 요거는 작아질 테고 높게 되면 점점 더 커질 테고 그 큰 값을 K로 요 값으로 K 값을 즉 K 비트 단위로 제로를 표현하게 되면은 가장 효율이 좋더라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프리딕터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제로의 값이 더 제로 런이 더 많아질 테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피션트하게, 좀 더 효율이 좋게 우리가 어떤 제로 런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도 과정이 이렇게 주어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레이 코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 코드라는 것은 연속된 이러한 코드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코드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쟁반 돌리기, 우리가 예전에 뽑기 할 때 이렇게 삥 돌려서 다트처럼 이렇게 맞추는 것인데, 이 연속된 이러한 코드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차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제로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해서 그러한 에러가 많이 나지 않도록 석세시브한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코드를 배치를 하는, 그러한 코드를 그레이 코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로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델타 모듈레이션 기법이 있는데, 델타 모듈레이션 역시 어떤 신호가 그렇게 빨리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가장 간단한 예측기를 한번 작동을 시켜 봅시다. 어떤 이러한 그래프의 숫자를 연속적으로 보낸다고 할 때 그 숫자 값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전에 보냈던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부드러운 연속적인 선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송신 쪽과 수신 쪽에서 이 절대값들을, 이 높이값, 그래프의 높이값들을 계속 연결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이 높이값들을 보내려고 하면은 그 이진수 값으로 표현해서 그 절대값으로 연속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최대값을 맥시멈 표현할 수 있는 값을 한정해 놨을 때 그 레인지를 표현하는, 만약에 최대값이 256이다,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8비트가 필요하죠. 매 샘플마다 8비트를 우리가 전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의 연속적인 디퍼런스만을 우리가 이렇게 델타 모듈레이션에서는 바로 이전에 보내줬던 값으로 다음 샘플을 예측을 하고, 예측한 이후에 그 차이 부분만을 전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부분이라는 것은 약간의 값들 이런 차이 부분만이 전송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예전 것으로 현재를 예측했는데 현재에서 그 예측 부분 빼면 마이너스가 존재를 하죠. 마이너스, 이렇게 조금씩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 제로가 되다가 이제 플러스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됐다가 차이 부분만을 연속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내줬던 샘플은 우리가 이미 송신측이나 수신측이나 알고,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어차피 그 차이 부분만을 보내주는 것이니까 이런 절대값, 이 높이값의 절대값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 부분만을 바로 이전 값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이 부분만을 보내주게 되면 상당히 작은 값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제로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제로가 안 나오더라도 그 레인지 자체가 상당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값들이 계속 보내질 때는 절대값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차이 부분만을 보내게 되면은 그렇죠? 요것이 바로 예측기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Pn은 yn-1 이거는 이미 송신 측과 수신 측에서 모두 알고 있는 값일 테고 실제로 보내지는 것은 델타 y만을 보내고 그것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256이 아니고 기껏해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 이 정도라고 하면은 16비트를 16을 레인지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4비트면은 가능하죠. 8비트 대신에 4비트로 매 샘플들을 그 차이만을 보낼 수도 있고 이 제로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제로에 대한 run length encoding도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로런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로런과 동시에 이러한 코드들 각각의 심볼의 크기를 서로 다른 심볼 체계로 세워놓고 그것들을 또다시 허프만 코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적절하게 응용해서 적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심볼 체계를 만들어서 그 심볼 체계에 의해서 생성된 새로운 심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허프만 코딩도 또 추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런 코딩도 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나오는 제로런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심볼들에 대한 허프만 코딩을 또 다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동영상 코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지금 녹화하는 이 방송도 MPEG 4로 지금 압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도 1초에 30프레임이 전송이 되는데 이전에 보내줬던 영상에서 30분지 1초 만에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기법들이 생활 요소에 모두 다 심어져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튜브 또 여러분들 전화할 때 전화 음성 신호 역시 부드럽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이사이에 또 제로도 많이 있고 또 예측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이러한 예측기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차이만을 보내게 되면 훨씬 더 작은 비트로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MP4에서는 이런 단순히 이렇게 이전 영상과 그 다음 영상의 차이만을 구하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 모션 벡터라는 그러한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전 장과 다음 장의 변화된 부분 여기서 이만큼 변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장에서 그냥 단순한 차이를 보내게 되면은 뭐 다리가 조금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런 정도의 차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의 다 제로고 첫 장은 물론 온전히 보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 장서부터는 연속적인 차이 부분들만을 연속적으로 보내게 되면 훨씬 더 제로가 많은 어떤 비스트림을 이제 보내는 상황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팔이 조금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팔이 이 정도, 팔이 이제 움직인 부분이 또 나올 테고, 이런 것들만 추가로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동영상 전송 기법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락 단위로 또 쪼개서 그 블락에서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모션 벡터로 그것을 보상을 하고, 그 나머지 조금 더 세밀하게 움직임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움직임까지 추적을 해서 빼주기 때문에 제로 부분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런 제로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기법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결국은 예측기를 좀 더 작동을 예측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모션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정보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이 제로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가 그 모션 벡터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보다 더 많이 이렇게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좀 더 효율적으로 비트를 감축할 수가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션을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모션 벡터라는 것을 보내주게 되면 그거보다도 제로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득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실제 우리 엠팩4에서도 사용을 하고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